전기차 시장이 특히나 2020년 이후 2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재작년, 작년 2년 동안 해마다 8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1,300만 대에서 1,450만 대 사이 정도가 판매될 것이다. 보통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리튬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가격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에 결국에는 달릴 것 같습니다.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유지가 되면 이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고, 중국이 이제 변수인데요. 중국에서 가격이 선행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줄어들면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가격이 중국이 먼저 낮아지고 다른 인덱스들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경 월가월부TV의 신우아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하게 포스코홀딩스 IR 채널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전기차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리튬과 관련된 콘텐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신 박재범 연구원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간단하게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어떤 곳이고 또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분야의 연구를 맡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이 됩니다. 초기에는 철강 산업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해왔고 2010년대 초반부터 ESG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에너지, 포스코에서 필요한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요. 저는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특히나 소재 그리고 원료 쪽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리튬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기차 시장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작년에도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대단했는데 연구원님 올해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망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전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의 추이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특히나 2020년 이후 2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재작년, 작년 2년 동안 해마다 8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에 판매된 전기차가 320만 대였는데 작년에 1,040만 대가 팔리면서 이제 3배 가까이 성장을 한 셈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기관들마다 집계하는 양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중간값을 한번 매겨보면 1,04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요. 올해는 1,300만 대에서 1,450만 대 사이 정도가 판매될 것이다. 보통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아웃라이어에 나가 있는 수치들을 좀 제외를 한다면 그 사이에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간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1,350만 대 정도가 올해 전기차 판매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무서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배터리의 원료로 쓰이는 리튬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가격이 급등하면서 톤당 1억 원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약간은 진정세를 찾은 모습인데 제일 궁금한 게 일단 작년에 왜 이렇게 가격이 급등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리튬 가격이 작년에 체감할 때 1억 원 근처에 가고 해서 작년에 많이 오른 걸로 이제 느껴지는데, 사실 리튬 가격이 2020년대 후반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 8월이 근래 들어서 가장 저점이었고요.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작년이 거의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그렇게 오른 이유가 2020년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한 7, 8년 전에 전기차 시장 전망을 예측을 할 때 해마다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아마 이제 공급 업체들도 그에 맞게 공급 계획을 세웠을 텐데, 갑자기 2년 동안 전기차 시장이 80% 성장을 하니까 수급 밸런스가 무너진 거죠. 그 전에는 공급 과잉 현상이었는데 이제는 수요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공급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부터 리튬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한 1년 반 사이에 10배 가까이 리튬 가격이 오르고 1억 원 근처 또는 넘기도 하고 그런 가격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톤당 1억 원을 찍은 이후에 최근 들어선 조금 가격이 내려온 모양새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가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가격 추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튬은 지역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좀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수출 가격, 남미에서
탄산 리튬을 수출하는 가격, 그리고 유럽과 북미에서 그 리튬을 수입하는 가격, 그리고 아시아에서 수입하는 가격, 마지막으로 중국의 내수 가격, 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남미에서 수출하는 가격이 제일 낮고 그거보다 좀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제 유럽과 미국의 수입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아시아 리튬 가격은 그동안은 미국과 유럽 가격보다 조금 높게 형성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가격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제 내수 시장 가격이 조금 문제인데요. 중국의 내수 시장 리튬 가격이 항상 가격이 오를 때 먼저 선행해서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고 좀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네. 다른 나라에 형성된 가격보다 중국의 스팟 시장, 내수 시장 가격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가격이 떨어질 때 또 중국의 내수 시장 가격이 좀 먼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폭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 가격을 좀 참고로 많이 레퍼런스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가격을 통일해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중국 외 국가들에서 네. 또는 기관들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뭐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현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리튬 가격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연구원님 앞으로 좀 가격이 안정화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그리고 몇 년 뒤 장기적인 뷰에서는 어떨지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작년에 이제 리튬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해 가격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에 결국에는 달릴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유지가 되면 이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고 중국이 이제 변수인데요. 중국에서 가격이 선행하는 그런 거가 네.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줄어들면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가격이 중국이 먼저 낮아지고 다른 인덱스들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전망치는 그런데 앞으로 몇 년간의 흐름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중장기 전망은 기관들마다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네. 뭐 2, 3년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는 기관도 있는 반면에 2029년까지 계속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로 보면은 폭이 더 넓어지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작년에 그렇게 가격이 높았던 그런 고점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높은 선에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높은 선이라고 하시면 한 5만 불 중반 정도. 예, 5만 불 중반, 6만 불 초반.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예, 탄산 리튬 기준으로 탄산 말씀드립니다. 리튬 기준으로. 네,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리튬 수급이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세계 각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매장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궁금한 게 지역별로 리튬 매장량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요. 뭐 인도에서도 리튬이 네. 엄청나게 많이 있다.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석유가 이제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매장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리튬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튬을 크게 이제 부존량, 매장량, 생산량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부존량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직접 탐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특정 지역만 탐사했을 때 이 근처에 이 정도 리튬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이제 부존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부존량을 측정하고 통계를 내는 기관들마다 이게 또 차이가 좀 있어서 미국 지질조사국이 그래도 좀 신뢰성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한 수치를 제가 배터리용 리튬인 탄산 리튬으로 단위를 한번 환산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글로벌 리튬 부존량이 5억 2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실제로 현재 기술로서 채굴 가능한 그런 리튬 기사에 나오는 얼마큼 매장되어 있다 이거는 그 중에 얼마큼을 실제로 채굴할 수 있는지를 알긴 좀 어려운 추정일 뿐이고요. 실제로 이건 채굴이 마음만 먹으면 채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매장량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지금 부존량 대비해서 27% 정도가 매장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억 4천만 톤 정도를 매장량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이 매장량이 해마다 수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작년에 그 전해 대비해서 18% 정도가 매장량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군데서 탐사를 하고 새로운 기술도 발전하고 새로운 소스가 나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매장량이 이제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매장량에서 생산량으로 넘어가면 1%가 채 안 되는 뭐 한 0.9% 정도만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리튬을 매장이 되어 있더라도 채굴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라든지 경제성,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경제성이겠죠. 리튬을 생산을 했을 때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안 나오면은 생산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생산량은 매장량보다 현저히 줄어들어서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장량을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면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가는 역시 뭐 칠레입니다. 그거는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칠레 1위, 호주 2위는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위부터가 조금씩 바뀌는데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는 아르헨티나 3위, 그리고 중국이 4위, 5위가 미국, 6위 캐나다 뭐 이런 순서로 매장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1, 2위 국가인 칠레와 호주가 워낙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고요. 칠레가 36%, 그리고 호주가 24%. 그러니까 두 나라 합쳐서 지금 매장량이 한 60%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40%가 이제 3위 나라부터 쭉 포션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하고 아르헨티나에서 탐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매장량이 수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그 주요국 중에 하나인 아르헨티나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네. 다녀오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요. 어떤 점이 이렇게 힘드셨는지? 일단 가는 길이 너무 여정이 좀 길었고요. 가는데 이제 뭐 순수하게 비행 시간만 30시간 정도. 그리고 뭐 이제 중간에 갈아타는데 대기하고 이런 시간까지 하면 꼬박 이틀 정도 가는데 이제 꼬박 시간이 이틀을. 걸렸습니다. 환경은 좀 어떻던가요? 네네.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이제 뭐 당연히 대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살타라는 주에 안데스 산맥 4,000m 고지대에 연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희 그 상공정 공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는 길이 일단 험난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사람이 당연히 이제 거기 살기에는 안 좋은 그런 조건은 맞는데 리튬 생산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조건이다. 뭐 제가 가서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보니 그렇게 느낄 수 있었고요. 뭐 리튬 생산하기 좋은 조건이다라는 게 결국에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기압이 낮고 그리고 그 지역이 세계에서 제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증발법으로 그동안 리튬을 만들어 왔는데 기업들마다 방식이 좀 다른데 물을 증발하는 그런 과정이 초기에 다 있거든요. 그만큼 그 물을 증발하기에 건조한 지역이고 기압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리튬을 생산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인 거는 분명하다라는 걸 저도 뭐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종목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해외 주요 리튬 기업들에는 어디가 있는지 좀 지역별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 전통적으로 일단 리튬을 하던 대표적인 회사가 칠레의 SQM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그리고 미국의 알버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칠레의 이제 아타카마에서 염수 추출하는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칠레 쪽은 정부가 염호를 소유권을 기업들한테 주질 않습니다. 네. 국유화했다기보다 소유권 자체를 이제 주지 않은 거죠. 네, 정부가. 네. 그래서 하지만 뭐 그 업체들도 굉장히 이익은 잘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로 중국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중국 업체들 중에는 감펑이라는 회사하고 TNC라는 회사가 있고 광석 리튬을 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호주의 필바라 미네랄즈라는 네네.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포트폴리오를 염수 리튬하고 이제 광석을 다 같이 하는 네.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역마다 일단 리튬 가격도 다르고 또 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수익성 지표를 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리튬 생산 탑 10 기업에 대한 수익성, 에비타 마진을 작년 에비타 마진을 분석을 하고 올해 에비타 마진을 이제 예측한 그런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평균적으로 그 10개 대표적인 업체의 작년 에비타 마진이 5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 온도차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중국 회사들이 평균 에비타 마진보다 훨씬 좋습니다.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에비타 마진이 높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작년에 중국 시장이 좋았고, 네. 예, 그 중국 가격이 이제 블리시마켓에서는 항상 먼저 선행하고 높게 형성되고 하니까 중국 내수의 포션이 높은 그런 중국 기업들은 에비타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기업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깨트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당연히 스팟 시장의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데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깨트리고 단기 스팟 시장으로 물건을 내놓으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종의 좀 룰을 깨트린 거죠. 관행을 좀 깨트리고 스팟 시장으로 많이 돌려서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많이 취한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SQM이라든지 알버마일 같은 전통적인 회사들은 에비타 마진이랑 비슷한 마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 수익성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탑10 기업 네. 올해 수익 예측한 걸 보면 작년에 57%에서 올해 얼마 안 큰 차이 없이 떨어지네요. 얼마 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중국 기업들이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펑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에비타 마진이 59%였는데 올해 39% 정도로 많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도 뭐 40% 정도의 수익률이면 높은 거죠. SQM의 경우에는 작년에 56%의 에비타 마진이었는데 올해 54%로 전망이 되니까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알버말의 경우에는 작년에 47%에서 올해 40%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별로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 중국 기업들은 좀 그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47에서 40% 정도로 네, 떨어진다. 맞습니다. 네. 네. 중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마진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예, 가격이 이제 중국이 좀 먼저 떨어지고 네. 더 낮게 형성되는 영향, 그리고 중국 내수를 시장. 이제 보고 네, 있는 한해서. 네. 판매하는 그런 그 감펑 같은 그런 회사들, 물론 그 회사가 해외에 있는 다른 기업들한테 수출도 하고 공급도 하지만 그래도 중국 시장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보다는 조금 안 좋을 전망이지만 그렇게 큰 하락세는 아닐 것이다. 예, 이 정도로. 소폭 하락 정도가 예상이 되는. 네, 올해 그렇습니다. 시장은. 네, 네. 네. 그렇게 많이 급격하게 에비타 마진이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생산량을 앞으로 어떻게 늘리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네. 앞으로 한 향후 3년 정도 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주요한 프로젝트 같은 게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2025년까지 이제 2년 남았죠. 네. 그러면은 그때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 프로젝트들은. 그러면은 그 당시는 리튬 가격도 좀 안 좋았고 수급도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5년 정도에 리튬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기업들만 그때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드 타임이 워낙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그 당시에 2010년대 후반에 리튬 시장 그렇게 좋지 않을 때 그때 준비했던 기업들이고요. 이제 몇몇 업체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굉장히 원료 쪽에 강한 리오틴토라는 회사가 지금 그쪽에서 탐사부터 시작해서 리튬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쪽에서 지금 준비 중인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당장 올해 내년 이렇게 생산이 될 테니까 생산량이 좀 증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네. 호주에 있는 광석 프로젝트들 그 당시에 준비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저기서 탐사도 많이 하고 매장량 많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올랐을 때 나왔던 뉴스들이고요. 한 10년 전부터 준비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가시화돼서 생산으로 연결이 될 텐데 결론적으로는 아르헨티나 염수 쪽 그리고 호주의 서호주의 광석 프로젝트 이 정도로 한정 지을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네. 네. 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네. 아르헨티나에서 굳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리튬 국유화 뭐 이런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르헨티나 경제 사정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들이랑은 좀 환경이 다릅니다. 사업 환경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회사들이 아르헨티나에서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해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도 가서 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낮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고요. 사업하는 회사들이 ESG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포퓰리즘에서 상대적으로 그 정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리스크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재범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리튬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전지 산업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